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캐스퍼 일렉트릭 테크토크의 행사 취지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컴팩트한 차급임에도 밀도 있게 기술을 담아낼 수 있게 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패키징 기술을 서두로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라이팅 기술, 페달 우조작 안전보조 기능, 그리고 주행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RNH, MVH 기술들을 차례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특히 이제 RNH와 MVH 기술의 경우에는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일에 미디어 시승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의 주요 기술을 개발한 담당 연구개발진들이 이 자리에서 직접 개발 과정과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밀도 있는 상품성을 상세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담당 연구원님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캐스퍼 일렉트릭 개발을 담당하신 연구진들이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퍼 일렉트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MSV 프로젝트 3팀 정원구 책임 연구원입니다. 먼저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을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중점적으로 담고자 했던 개발 컨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 전략 속에서 적절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 캐스퍼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 EV 픽셀 패턴 디자인 기조에 맞춰서 외관 고급감을 더하고 쉽고 편안한 사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상위 차급에서 먼저 적용한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새롭게 변경된 레이저 패터닝 픽셀 패턴을 통해서 고급감을 갖추면서 아이코닉한 이미지의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와 전면 충전구 그리고 전방 레이더를 치밀하게 패키징해서 사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장은 10.25인치 클러스터와 AVNT를 적용하면서 각종 차량 정보를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전자식 변속 레버 적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내부 공간을 더욱 여유롭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휠베이스를 180mm 연장하며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가능한 2열 시트를 적용해서 후속 공간의 넉넉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항목뿐만 아니라 상위 차급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레이더스 사양을 적용하고 현대차 그룹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기능을 적용해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원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V12 기능을 적용하고 커스터마이징 리어 도어 핸들 배지 및 도어 트림 가니쉬를 탈부착이 쉽도록 구조를 개선해서 다양한 포인트 데코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캐스퍼 고객분들이 일부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3기통 4단 자동 변속기 적용으로 인한 잔진동과 변속 충격 그리고 MPI 엔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속감이 부족한 단점을 전동화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항속형 기준 84.5kW 출력의 PE 모듈과 49kWh의 NCM 배터리를 적용해서 15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315km의 1회 충전 거리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12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30분 내에 10%에서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했습니다. 특히 차급에 비해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적용하여 평소에 도심 이동거리 수준 내에서는 자주 충전이 필요 없고 근거리 교외 지역으로 캠핑, 레저 활동 등을 위한 중장거리 이동 시에도 적당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해서 편안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트림에서 운영하던 매뉴얼 에어컨과 컴팩트 오디오로 인해 다소 저렴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10.25인치 클러스터와 AVNT, 풀 오토 에어컨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각종 컨트롤 로브를 블랙 하이브러시 소재로 마감하여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식 변속 컬럼 적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전폭으로 인한 좁은 운전석 무릎 공간 폭을 개선해서 갑갑함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또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E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편의사양인 실내 V12과
기존 캐스퍼 내연기관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EPB 적용으로 인해서 스탑앤고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길어진 후석 공간에서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했으니 추후 시승회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캐스퍼 일렉트릭의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을 모시고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퍼 일렉트릭 실내 패키지 설계를 담당한 MSB 엔지니어링 솔루션 팀 지정훈 연구원입니다. 제가 속한 패키지 파트는 소형 차량의 재원이나 실내 공간 같은 상품성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관련 팀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현대차 브랜드의 차량 중에서 가장 작은 차입니다. 캐스퍼의 패키지를 개발하는 담당자로서 주어진 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최적화해서 차량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인 개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차량들은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캐스퍼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다른 큰 차들에 버금가는 기술들을 탑재했는데요. 그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품이나 제어기를 차량에 넣어야 합니다. 부품이나 제어기를 차량에 투입하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실내 공간 및 상품성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개발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부품 장착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개발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캐스퍼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콤팩트한 전기차지만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행거리 300km 이상 확보하자는 최우선의 목표를 갖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를 충족하는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기 위해 내연기관 대비 휠베이스를 180mm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차로서의 상품성 밀도가 높은 차량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휠베이스의 증대와 함께 전장과 전폭이 각각 230mm, 15mm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후속 공간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후속 착자 시에 발이 닿는 힐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힐 포인트를 고수했다면 레그룸의 추가적인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후속 착자 위치를 80mm 뒤로 이동시켜 캐스퍼 내연기관보다 더 큰 레그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후속에 착자했을 때의 무릎과 시트 사이의 공간, 즉 무릎 공간을 더 확보하여 전반적인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힙포인트가 뒤로 이동한 만큼 차량을 승하차할 때 허벅지가 차체에 부딪힌다든가 쓸린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어도 오프닝을 후방으로 이동하여 승하차성을 개선했습니다. 운전 공간의 경우 신기술을 적용하고 실내 공간을 증대하여 그 사용성과 거주성을 높였습니다. 우선 선대프 시야 부분에서 캐스퍼 내연기관과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자동 변속 레버입니다. 자동 변속 레버가 SPW 방식의 컬럼식 변속 레버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센터 패시아의 돌출부가 45mm 축소되어 시트와 센터 패시아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수적으로 승하차하는 워크스루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유 공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공간을 구성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수납함만 있던 하단 공간에 V2L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실 V2L 기능이 탑재된 곳은 오픈형 UVC 트레이 기술이 탑재된 공간이었습니다. 개발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라 위생과 살균에 효과적인 UVC 오픈 트레이를 탑재를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버튼을 누르면은 열리는 UVC 오픈 트레이로 기획을 했었는데 개발 중 오픈 트레이가 열린 상태에서 시트와 간섭이 발생하고 사용할 때 손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련 팀들과 이 트레이 관련 사용성 테스트를 직접 모범으로 만들어 진행하고 큰 힘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쳐 팬데믹이 종결하고 전기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2의 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개발 막바지에 이뤄졌던 사양 변경이기 때문에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 짧은 시간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들 사이즈였던 컵홀더의 사이즈를 미들 라지 사이즈로 키웠습니다. 라지 사이즈 컵이라고 하시면 보통 텀블러나 테이크아웃 커피잔 사이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컵홀더의 크기가 커진 만큼 컵 사용 시 암레스트가 걸리적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컵홀더의 위치를 전방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방으로 이동하는 등 운전석 공간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차체와 휠베이스가 길어진 캐스퍼 일렉트릭은 러기지 공간의 길이도 100mm가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내연기관 모델보다 47리터 더 많은 280리터의 적재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후석 시트를 최전방으로 이동한다면 최고 351리터의 적재 공간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석 시트는 앞으로 80mm, 뒤로 80mm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하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갖추도록 설계해 공간 활용성과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렁크 보드 적용으로 후석 시트 폴딩 시 단차를 없애 전자석 풀플랫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 이점을 활용해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냉장고나 사다리, 서핑보드와 같이 긴 화물을 수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렬 폴딩 시에는 조수석 시트를 테이블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도 그랬듯이 모든 좌석을 폴딩했을 때는 차박을 즐기는 액티비티도 가능합니다. 내부 공간이 한결 넓어졌기 때문에 차박을 즐기는 시간도 한층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여유로워진 내부 공간을 활용해 캠핑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지닌 공간의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패키지 설계 관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의 외장 라이팅 부품 개발을 담당한 MSV 외장 설계 1팀의 유기태재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모델은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패밀리에 새롭게 합류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한층 정교한 디자인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의 라이팅은 새로운 차량을 공개할 때 많이 부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차량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부분이다 보니 디자이너가 최우선적으로 외곽 프로파일을 설정한 후 디테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역시 라이팅의 현대차의 전동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비롯하여 새로운 디자인 공법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전에 공개했던 티저 이미지에서도 여기 보시는 주간 주행 등, 하단의 방향지등 등, 상단의 리어 램프 등을 강조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현대차 전기차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구축에 픽셀이라는 공통된 컨셉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디자인할지는 사실 디자이너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면 이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저와 같은 설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모델들은 픽셀이라는 공통된 컨셉트에서 디자인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시스템적인 구성은 전부 동일하게 아우터 렌즈, 베젤, 그리고 픽셀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여기 화면과 같은 정돈된 픽셀 컨셉트가 아닌 조금 다른 컨셉트로 초기에 디자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디자인팀에서 여러 모델 제작을 거치면서 패밀리를 개념으로 현재 차량에 이러한 정돈된 픽셀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기존에 구성하던 이런 라이팅 부품의 그런 구분감이 있는 느낌이 아닌 구분감을 없애고
좀 더 차별화된 느낌의 이미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디자인팀에서 제안하는 콘셉트는 이러한 최신 스마트폰의 그런 디스플레이와 같은 매끈한 형태의 콘셉트와 한눈에 현대차의 전기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픽셀 이미지 컨셉트를 함께 적용하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장 쪽에 이미 적용 중인 CID, 그러니까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쪽에 필름을 씌우는 공법을 검토를 했으나 검토 당시에는 사실 외장 부품 쪽에 적용하기에는 요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당시에는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내장 부품과 외장 부품의 부품 조립 구조 차이로 당장 조금 그 당시엔 적용이 어렵다라고 조금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공법이나 방법들을 검토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레이저 패터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레이저 패터닝 공법 자체는 없던 공법이 아니고 기존 사각분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물체의 각인을 새길 때 사용하는 기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표면을 태워가지고 이미지를 새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의 형태의 이런 렌즈를 산출한 뒤에 외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칼라 도장층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불빛이 나오는 부품이다 보니 그런 불빛들을 새어나오는 걸 막는 차폐 도장층을 안에 이중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모듈로 이런 원하는 형상들을 도료에서 방리시키는 것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의 라이팅 픽셀 이미지가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양산 초기 단계 이제 레이저 패터닝 실현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국 제품을 테스트할 때 좀 촬영한 영상인데요. 상단에는 이제 레이저 패터닝을 하는 이런 마킹기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서는 도장에서 방리된 도료를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블로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자체에서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다 넣지는 못했고요. 센터 쪽에 이제 현대 엠블럼 마크만 간략하게 조금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보신 레이저 패터닝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도 보셨겠지만 녹을 제거하는 그런 금속류 또는 플라스틱 경우에는 작은 부품류 쪽에 적용하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현대랑 기아차 중에서도 라이팅 의장 부품 쪽에서는 아예 적용을 했던 적이 없던 게 아니고 이미 좀 기존에 적용을 했던 이력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주로 작은 이러한 도트 형태나 도트 형태가 이어진 선 형태로 외장 부품 쪽에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러한 대면적, 이제 넓은 면적의 형상을 조금 구현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랑 협업하는 협력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넓은 면적의 작업을 외장 플라스틱 부품에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개발 초기 때 이제 패턴 사이즈별로 여기 보시는 도장 자체가 조금 방리가 덜 든다든가 아니면 레이저 자체의 에너지량이 조금 많아서 이제 도장 방리랑 함께 렌즈 자체를 같이 녹이는 등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개발 초기부터 그래서 여러 시편 제작이랑 장비 세팅 등에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이면서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현재 이제 완성된 현재 수준의 그런 작업물을 조금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부 다 이제 차에 조금 전문적인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현대차의 신믹스 호라이즌이라는 컨셉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대차 디자인 팀 쪽에서는 GL7 그랜저 그리고 SX2 코나의 프론트 센터 랩분처럼 부품 간의 이제 파팅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레이저 패터닝 공법도 그런 디자인 쪽에 응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조금 외관적으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선, 면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레이저 패터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캐스퍼 일렉트릭의 그 패턴 제외하고도 여기 하단에 보시는 조금 여러 패턴처럼 향후 등장할 후속차 중에도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팅 관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의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술 개발을 담당한 차량 구동 제어 개발 1팀의 하정우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상 속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운전자의 판단이 사고를 막기도 혹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다소 느린 고령 운전자분들이나 아직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훌륭하게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찰나의 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안전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완연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사고율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찾던 중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PMPD 인정제도라는 것을 만들고 시장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를 비롯해 운전에 미숙한 고객님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줄여서 PMSA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PMSA 기술은 차량이 정차 또는 정차 후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조작했을 때 차량 스스로 이를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판단하고 토크 및 제동 제어를 통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아마도 이 PMSA 기능과 기존 자율주행 기능 중 하나인 주차 중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간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속 페달을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밟았을 경우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동작하는 기능이 이 PMSA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다가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물체가 감지된 상태에서 급출발을 방지하는 기능이며 따라서 주행 중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을 막는 기술이다라고 한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정차 중 페달 오조작에 의한 가속을 막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급가속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기능은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물체가 1m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서 급출발을 했을 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물체가 1m 이내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아주 강하게 밟는다는 것은 운전자의 가속 의지가 아니다, 즉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판단해서 동작하는 것이죠. 이 기능은 가속 페달의 입력값이 평지 기준 0.25초 이내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 즉 100%까지 밟았을 때 동작하며 도로의 경사 정도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돼서 감을 잡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장표에 보면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아야 하는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개발한 연구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페달 오조작 기능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주행하시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PMSA 기능의 작동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차량의 기본으로 적용된 초음파 센서의 신호가 차량 구동 제어기인 VCU에 전달됩니다. VCU는 신호를 통해 장애물 상태를 판단하고 거리에 따라 1차로 구동력 제어, 장애물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경우 2차로 제동 제어에 진입합니다. 각 과정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자율주차 제어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총 3단계로 VCU에 보내주게 됩니다. 자율주차 기능이 없는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바디 제어기가 이 신호를 전달하죠. 전기차의 구동 제어기인 VCU는 장애물의 위치, 현재 차량의 속도, 현재 차량의 기어단, 경사 조건 등 여러 조건을 판단한 후에 제어 준비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는 100%까지의 도달 시간이 0.25초 이내이고 조향각 430도 이하 그리고 25도 이하의 경사 조건이라면 PMSA 기능이 동작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MSA 기능이 동작하면 가장 먼저 토크가 제한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이지만
차량은 스스로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인식 및 제어함으로써 구동력을 0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장애물과 더 가까워진다면 제동 제어 단계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제동 유압은 별도의 해제 조작이 없을 경우 최대 5분까지 유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토크 제한과 제동 상황은 물론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경고 팝업이 띄워지고 경보음도 함께 울려 운전자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설정했습니다. 기능이 한번 작동한 이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해제된다면 동일 장애물에 대해서 2번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차량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PMSA 기능이 재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운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가속 페달을 조작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PMSA 기능에 대한 평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아주 강하게 밟고 처음에는 구동력이 제한되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제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동력 제한, 토크 제한으로 인해 속도가 한 차례 늦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동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페달을 밟는 상황인데요. 아주 강하게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인 줄 알고 엑셀 페달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운전자를 위한 안전기능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정차 중 페달 오조작에 대한 안전기능의 법규화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25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인 UN 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 UNEC라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ACP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ACP 법규 발표 시점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PMSA 2.0 기능을 개발 및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페달 조작 안전 기능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고령 운전자, 나아가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분들까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MSA 기능 소개였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RNH, 즉 승차함과 핸들링 성능 개발을 담당한 MSV RNH 시험팀의 문강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은 파워트레인 소음과 진동으로 차량의 진동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EV는 엔진과 같은 파워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작은 진동도 소비자들이 쉽게 느끼고 불편함을 표할 수 있죠.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러한 파생 EV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중량이 늘어나고 또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주행 진동과 핸들링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발이 필요했고요. 이에 따라 저희는 현가 조향 시스템의 개선으로 EV가 지닌 정숙성과 승차감 측면의 강점은 강화하고 기민한 반응, 펀트 드라이브 컨셉을 잃지 않기 위해서 RNH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드로 부싱을 모터 마운트에 적용했습니다. 모터 마운트 부싱이란 모터와 차체를 연결하는 체결 부위의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무 소재에 적당한 물성을 부여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요. 부싱이 너무 단단하면 전달되는 충격이 강해지고 너무 무르다면 충격은 적더라도 진동과 여진이 심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이 하이드로 모터 마운트 부싱은 하이드로, 즉 유체 챔버를 사용해서 외부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면서도 모터의 진동도 줄일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이 하이드로 부싱의 적용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의 전체적인 주행 진동은 저감됐고 EV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스티어링의 진동도 크게 줄였습니다. 아래가 마운트의 진동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플로어, 오른쪽은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진동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요. 위에 파란 선이 기존의 러버부시, 아래쪽이 개선된 하이드로 모터 마운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영역대에서 진동이 드라마틱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처럼 휠베이스의 증대로 얻은 안정적인 거동과 하이드로 모터 마운트를 통한 주행 진동의 저감을 통해서 동급 경쟁차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주행감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드로 모터 마운트 부싱 같은 경우 기존 동급 모델에는 없던 사양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중량과 원가가 높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본사, 구매, PM 여러 시험팀들이 함께 수차례 블라인드 합동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 평가 결과 누구나 쉽게 진동과 승차감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품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양산에 적용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승차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서스펜션 측면에서 충격 흡수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쇼업소버 사양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 동급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밸브에서 전후륜 모두 한 단계 높은 자유도를 가진 어드밴스드 밸브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업그레이드된 어드밴스드 밸브는 더 많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오리피스와 디스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동일 노면에서 쇼업소버의 충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색 선은 기존 밸브, 더 작은 남색 선은 어드밴스드 밸브입니다. 하늘색 선이 남색 선보다 더 높은 피크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개선된 밸브가 기존 밸브보다 충격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일 차급 후륜에 많이 사용하는 서스펜션인 CTB, 토션빔이라고도 하죠. 토션빔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후륜은 쇼바 사이즈를 키워서 감쇄 용량을 증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노면에서 차체 제어와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후륜 CTB 토션빔과 차체를 연결하는 트레일링 암에는 이런 고무 부싱이 들어갑니다. 이 트레일링암 부싱은 험로 둔턱 주행 시 전후나 상하의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선회와 코너링 시에 차량의 횡방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승차함과 핸들링 성능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이 트레일링암 부시에 듀얼 컴파운드라는 특별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중 사출 방식으로 내부의 브릿지와 사이드부의 경도, 즉 단단한 정도를 다르게 한 부싱을 적용을 했는데요. 충격을 흡수하는 브릿지부 같은 경우에는 경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하고 횡령을 지지하는 사이드 스토퍼는 경도를 상향해서 더 단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기술의 적용으로 험로의 충격은 약 20% 정도 더 줄일 수 있었고 흔들림과 연관되어 있는 횡강성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상향되어 캐스퍼 일렉트릭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펀치 드라이브한 캐릭터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의 R&D 성능에 관한 개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차급을 뛰어넘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꼭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퍼 일렉트릭 MVH 성능 개발을 담당한 MSB 소음진동 시험팀 전주현 책임입니다. 직접 개발한 차량의 개발 스토리와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는 뛰어난 상품성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현대차 브랜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러한 기대에 걸맞은 MVH 성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인 모델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전기차의 MVH 개발의 어려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그간 엔진 소음이나 진동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는 로드 노이즈, 그리고 윈드 노이즈, 또 주행 진동이 더 잘 느껴지는 조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기존 ICE 모델 대비 정숙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로드 노이즈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 노이즈는 크게 차체 구조의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저주파 로드 노이즈와 이 공기 중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고주파 로드 노이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파 로드 노이즈는 노면의 요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력 하중이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차체 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차체를 구성하는 패널 등에서 이 방사된 소음이 승객에게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잘 아시듯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전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플로어 패널을 통해서 발생하는 방사 소음이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행 중 발생하는 차체 진동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체의 진동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석한 취약부를 중심으로 재진지의 위치와 면적을 최적화해서 이 저주파 로드 노이즈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동급의 주요 경쟁차 대비해서 최대한 3.6dB 정도 저주파 로드 노이즈 성능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거친路面에서 좀 잘 발생하는 100Hz 전후의 부민 대역에서도 경쟁차 대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주파 로드 노이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주파 로드 노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타이어에서 패턴에서 그 패턴과 노면에서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한 소음이 이 공기 중으로 방사된 후에 이 도어, 글라스 등을 투과해서 승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체 구조보다는 공기 중의 경로도 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고주파 로드 노이즈 성능 확보를 위해서 요 리어 휠가드의 면적을 ICE 모델 대비해서 증대를 시키고 러기지 보드를 적용해서 이 후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동급의 주요 경쟁차 대비해서 최대 3.3dB 우세한 고주파 로드 노이즈 성능을 보이며 특히 사람이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1000에서 3000Hz 대역의 소음이 경쟁차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네, 다음은 윈드 노이즈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은 이 차체, 바디 측에만 웨더 스트립이 적용됐었는데 일렉트릭 모델에서는 이 윈드 노이즈의 저감을 통해서 이 도어 측에도 웨더 스트립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도어의 근접한 위치에서 녹음한 소음을 들어보시면 이 명확한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캐스퍼 ICE 모델의 도어 근접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의 도어 근접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물론 볼륨을 따로 조절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웨더 스트립을 추가하게 되면 바람 소리 저감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이 해당 부품은 MVH뿐만 아니라 수밀이나 아니면 도어의 닫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웨더 스트립 단면의 최적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이 관련된 성능을 담당하는 부문들과 굉장히 많은 협동 평가, 그리고 저희가 이 바람 소리를 평가하는 풍동 평가를 여러 번 노력을 거쳐가지고 이 최적의 도어 웨더 스트립 형상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중 실링 웨더 스트립 효과에 더불어서 이 윈드 노이즈 실내 유입을 추가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속 도어 글라스를 0.3T 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면에서 이렇게 스트림라인 형성을 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언더커버를 적용을 하였고 스트립 헤드램프를 같이 적용함에 따라서 이 풍절음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동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동 부분은 앞서서 RH 팀에서도 잠깐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큰 진동원이 삭제된 것은 사실인데 이 승객이 느끼는 혹은 기대하는 차량의 진동에 대한 민감도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 구동되는 그 팬의 진동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 시에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체결되면 차체를 저희 MVH 담당에서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고 스티어링 휠 내부의 댐퍼를 EV 주행 조건에 맞게끔 좀 재튜닝을 해서 진동 강건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시속 60km에서 150km까지 주행 조건에서 계측된 진동 컬러맵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색이 이렇게 노랗게 좀 밝을수록 진동의 세기가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주파수 범위에서 초기 대비해서 많은 주파수 부분 그리고 속도 영역에서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전반적인 차량 주행 조건에서의 캐스퍼 일렉트릭 MVH 성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MVH는 승객이 운전하는 동안에 느끼는 차량의 이미지 그리고 주행 중의 피로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동급 경쟁차 대비해서 우수한 MVH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분께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으로는 이 PE 시스템의 MVH에 대해서 전동화 소음 진동 시험팀에서 소개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SV 전동화 소음운동 시험팀 이건희 책임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감속기 시스템, 통칭 PE 시스템의 소음 진동 상품성 개선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가 높은 정숙성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훌륭한 동력 성능과 주행 거리를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의 상품성에 발맞춰 PE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억제하여 고객들에게 뛰어난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PE 시스템 소음 상품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력원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고주파 소음 제어입니다. 전자기적 고주파 소음은 위잉 거리거나 삐 하는 소리처럼 날카로운 바람 소리 또는 이병 소리와 비슷하며 일부 고객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불쾌한 소음입니다. 또한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로 인해 크게 인지가 되지 않더라도 장시간 청취 시에 큰 피로감을 느끼는 주된 소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한 아이템 2개를 적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동급 경쟁 모델 대비 PE 시스템의 고주파 소음을 큰 폭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주파 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모터 구조의 최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는 전류가 흐르는 권선으로 구성된 고정자, 연구자석이 적층된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선과 연구자석으로 이루어진 동기화 모터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불균일한 출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많은 개선을 통해 동력 전달 차원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하였지만 미세한 출력 불균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은 아직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개발 단계에서도 해당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자를 구성하는 연구 자석의 적층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EV의 경우 연구 자석의 극을 한 방향으로만 조금씩 뒤틀어서 적층하는 방식을 썼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해석과 시험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를 거쳐 V자 모양의 적층을 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른 토크 밀도를 만들기 위해 4단에서 6단으로 회전자를 적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토크 전달뿐만 아니라 주행 중 차량 안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 또한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주파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흡차음제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E 시스템의 흡차음제를 적용할 때에는 소음 억제뿐만 아니라 냉각 성능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있습니다. 이론상 흡차음제 적용은 소음 억제 측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지만 냉각 효율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냉각 성능 저하 시 동력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흡차음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방향별 방사소음 분석을 진행하여 최적화된 위치를 선정하였고 PE의 일부만 감쌌음에도 전체를 감싸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흡차음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구성은 중량도 저감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차량 흡차음제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흡차음제의 경우 PE 시스템의 고주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저희는 PE 시스템 고주파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고주파의 차량 실내 유입 경로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고 후드 양쪽 끝 카우스탑 쪽에 흡차음제를 적용해 고주파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의 구조 개선과 함께 흡차음제를 두루 적용해 고주파 소음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감속기 개선과 모터의 제어 로직을 개선하는 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소음 상품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거쳐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주파 소음을 높은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실제로 동급 타사 경쟁 차량과 직접 비교해 보신다면 우수한 MVH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세션은 약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의 엠바고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따라서 라이브 중계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발표를 진행해주신 연구개발진분들이 답변 준비를 다 마치신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및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위주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펜라인 이유택자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개발 과정에서 혹시 작동 성공률이 얼마나 됐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요즘 굴러다니는 차도 본인이 가속 페달 밟아놓고 브레이크 밟았다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장치가 제대로 이제 조건이 맞춰졌는데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게 현대차가 어떻게 책임이 현대차에 귀속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작동 성공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쪽에서 개발하면서 시험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진행했고, 그리고 현재 정차중 페달 5조작의 유일한 국제 기준인 일본의 PMPD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험하면서 작동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100% 작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MPD 인정 제도 또한 통과할 만한 수준이다, 그 정도의 상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능의 이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기능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페달을 5조작했을 때 안전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개발된 기능이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충격으로 인해 초음파 센서의 위치가 틀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그 페달 5조작 관련해서 하나 더 드리는데, 이 기존의 차량들, 그러니까 캐스퍼 외에 다른 차량들에도 그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된다면 한 어느 정도 몇 세대 모델부터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일본 전기차 시장을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캐스퍼 일렉트릭 일본 시장에 좀 겨냥한 옵션, 뭐 특장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광주에서 생산이 되는데, 사실 배터리랑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패키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 라인의 공급선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인데, 광주 쪽에 뭐 따로 모터나 배터리 관련 패키징 투자가 진행될지, 아니면 울산에서 광주로 공급선을 유지하는 건지,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페달 5조작 관련 질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도 기 양산 차종에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용 차종이 결정된다고 하면 OTA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겨냥해서 한 다른 추가 옵션이 있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페달 5조작 기능 관련해서는 일본 사양과 국내 사양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캐스퍼 일렉트릭은 광주에 있는 저희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위탁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캐파에 맞춰갖고 그 공급선도 배터리든 PE 모듈이든 모두 다 한 곳에서 공급 가능한 그런 캐파를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별도 지금 뭐 제2의 공급선을 그렇게 다변화 해놓고 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모트리오 박기동 기자입니다. 그 페달 5조작 거리가 1m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혹시 일본 기준을 따라서 하신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1m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사실 앞차를 이렇게 따라갈 때 1m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1m 이상을 띄워서 주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1m를 정한 기준이 뭔지, 혹은 1m 이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m를 우선 적용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거리를 1m로 정하게 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유일한 정차중 페달 5조작 판단 기준인 일본의 PMPD 인정제도로 보면 거기서 1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현재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초음파 센서 사양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1m까지 인식이 가능하고요. 너무 가까운 거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PMSA 2.0 기술을 개발하면서 거리를 조금 더 늘려서 개발할 계획이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주행 중인 상황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페달 오조작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고령자나 운전 초보자분들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페달을 정확하게 조작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작동 조건을 보면은 0.25초 내에 거의 뭐 풀악셀에 가깝게 그 페달을 조작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 기능을 사용을 할 때도 운전자가 차를 온전히 못 믿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그러면 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안전 보조 장치들하고는 좀 어떤 것들을 좀 차별화를 목표로 개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개발 의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실내 V2L 기능이 탑재가 됐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에 UV 트레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도 처음부터 외부에 대한 V2L 기능은 예정이 있었던 거고 실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변경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PMSA 기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0.25초 안에 100%를 밟는다라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같이 설명드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린 ACP 법규를 보면 엑셀 페달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스트로크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지하겠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많은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들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PMSA의 개발 의도는 사실 주행하면서 많이 이제 동작할 것 같은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운전자가 변속을 잘못해서 페달을 잘못 밟는다든지 아니면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첫 번째 차를 내연기관차로 운영하시고 세컨카 개념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전기차의 경우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조작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답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1열 그 V2L이 적용된 공간의 그 자리에는 UVC를 장착 추진했었고, V2L 같은 경우에는 그 2열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콘솔 후방 쪽에 위치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UVC 기능이 삭제되면서 일단 V2L 기능이 1열 그 센터 패시 하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모터트렌드 유아입니다. 그 모터의 그 고주파음을 제어한다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원래 그 엔진음을 다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엔진음이 안 좋을 때는 이게 FEM 해석을 해가지고 엔진 각 부분의 강성을 컨트롤하면은 엔진음을 좀 좋게 다듬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기 모터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인지,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뭐 전기 모터의 소리를 갖다가 좀 더 좋게 다듬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엔진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듣기 좋게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었고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전기차의 개발 방향은 듣기 싫은 고주파 소음이나 화인 소리 같은 것들을 무조건 최대한 저감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처음에 개발이 진행되었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 전기차 소음이 아니라 전기차라면 당연히 나야 되는 그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굳이 완전히 저감하지 않더라도 이에 맞게 가상 사운드를 개발하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듣기 좋은 전기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전기 모터 이런 부분 잘 몰라가지고요. 아까 설명 중에 그 회전자의 적층 구조를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그 회전자가 그 자석이 들어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 자석의 배열이나 그게 다르다는 건지 그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모터의 그 회전자 부분에 이제 연구 자석들을 이제 적층하게 되는데 이게 4단으로 적층하든 6단으로 적층하든 결국 들어가는 모터의 개수는 자석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4단으로 적층할 경우에는 구분이 더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돌아갈 때 불균일하게 토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거를 6단으로 적층할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고 이게 6단으로 적층할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가공 비용이나 조립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상품성을 위해서 6단 적층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라이더 김한솔입니다. 그 연구원분들께서 경쟁 모델을 많이 언급하시던데 어떤 차량을 비교 대상으로 두고 개발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 주행 쪽에서 주로 경쟁차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수에만 이제 국한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상품으로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동급의 경쟁차라고 하면 이 A세그의 전 EV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V 전기차가 사실 개발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차들과 많이 경쟁 모델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이드 매거진 송지산이라고 하고요. 그 처음에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전장 휠베이스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실제로 타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점 되게 반가운 일이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혜택면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경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의 차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로 어느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는지의 좀 차이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일단 우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300km 이상을 주행거리를 가는 이런 차를 목표로 설정하고 차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휠베이스를 늘리게 된 거고요. 만약에 뭐 휠베이스를 늘리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목표하던 그 주행거리를 만족하지 못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전장이 커지면서 경차 혜택은 뭐 못 받게 돼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보조금이나 뭐 통행료, 뭐 주차비 할인들 이런 거 그리고 총 뭐 그런 경쟁력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캐스퍼 전기차가 뭐 경쟁력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배터리 팩 사이즈가 줄어들면 AR이 얼마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휠베이스를 연장 안 했다면은 맥스 270kg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되는 거는 지금 배터리 팩보다 훨씬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셀 탑재 용량이 줄어들어서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 전장을 키운다는 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덕분에 이제 이런 캐스퍼 일렉트릭 상품성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고 오늘 Q&A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